야, 이게 뭐 빅 이벤트.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관차가 어제 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먼저 출사표를 던진 분은 윤상현 의원이고요. 그렇죠. 인천에서 어제 이제 세 명이서 세 명의 후보가 1시, 2시, 3시 이렇게 1시간씩 그렇죠. 국회 소통관에서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또 지지자들도 되게 와서 열렬하게 응원전도 펼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 컨벤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대표 정하는데 민주당처럼 저렇게 그냥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와서 떠들어주면 당 분위기가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당원들도 내 소중한 한 표가 잘 행사돼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또 윤상현 우리 멸콩TV에 한 분씩 다 초대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자, 한 사람씩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1번 타자, 뭐 우리가 프로야구 시즌인데 1번 타자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한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의 이 대담은 어제 그 출사표 그렇죠.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나경원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윤상현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원희룡을 지지하는 분도 계세요. 절대 비방하지 마시고 어제 그 출사표만 보고 우리가 오늘은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자, 1번 나경원 후보 1시에 제일 먼저 그렇죠. 스타트를 끌었는데 저는 이 나경원 후보가 한 말 중에 이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고 김종필 총재가 말씀하셨는데 당정 동행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제일 와닿았습니다. 네. 당정 동행. 이 동행이란 말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가보거나 어디 뭐 트레킹을 할 때 항상 가보면 체력이 좋으신 분은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은 뒤에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줬을 때 당정 동행, 쉽게 이야기하면은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간다. 이런 차원에서 당정 동행이란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고 또 본인이 당에 입당한 지 한 20년 가까이 지금 그렇죠. 지났는데 20년 동안 이 당에 관련된 활동이나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정이 느껴질 수 있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5선의 여성 정치인의 수도권에서 살아서 돌아왔다. 이야기는 그동안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당에 대한 어떤 헌신, 봉사, 그래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나경원 후보의 연설문 중에 그 단어는 참 잘 선택을 한 거다. 뭐 본인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참모들이 추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정 동행 이 점이 상당히 와닿았다. 이렇게 저는 그렇죠. 봐집니다. 실제 지금 제가 나경원 의원님 출마 선언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지금 이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시작하셨고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보면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 하듯이 보수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당원으로서 영원한 나의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당원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대 무기력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밝히셨고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힘이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온 역사가 바로 국민의힘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유우파가 이 대한민국을 끌어오고 발전시켜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큰 어떤 그 도전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제가 그 네 분의 원고의 분량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나경원 후보가 2245자, 12장 반 정도가 됐고,
원희룡 후보가 747자, 뭐 747 보잉 제트기인가요? 원고지 5장.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5,275자, 37.9자, 야, 38장. 또 한동훈 후보는 그것보다 거의 8,949자. 그러니까 45장 정도 되는데요. 분량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일 많고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제일 적습니다. 거의 원희룡 장관의 10배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했고 그 가운데 정도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아까 당정 동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전략이 어떻게 이번 그 7.23 전당대회에 당심을 확 잡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나경원 후보의 그 언어 선택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계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계파 정치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 전투에 들어갔을 때는 계파 정치를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제 연설 출사표만 보고 좋았던 점, 조금 미흡했던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계파색이 엷다. 계파색이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란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AI 로봇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국민의힘 당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호소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특히 이 요번에 게임의 룰은 당원 투표가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잖아요. 그러면 당원 80%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럼 당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를 잘 받으셔요. 당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약간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어제 연설문 메시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장점, 단점을 그냥 한 줄 요약 해주셨습니다. 당정 동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는 반면에 특정한 어떤 계파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확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표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두 번째 이게 누구를 해야 되나? 한동훈 뭐 순서를 가죠. 순서를 가죠. 네.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 줄 요약하면 어떻게 평가를 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한동훈 후보가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 시간이 거의 28분에서 30분 가까이 됩니다. 28분 정확히. 예, 28분 정도 되는데 이야 말이 많다. 일단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소통관 거기 가봤지만 앞에 기자들이 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28분 동안 이 연설을 하는 게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란 것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쭉 단어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 큰 단락을 보면 한 5가지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또 프린트된 연설문을 봤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사실은 옛날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연설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떨어졌어.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었을 때는 떨어졌어 이랬는데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들은 야 저 케네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TV 첫 방송의 최고의 수혜자 케네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TV 유튜브 화면으로 본 거하고 연설문을 프린트해서 본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젊다는 겁니다. 젊은 후보다. 맞아요. 다른 분들 다 60대인데 한 10살 정도 어린 51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젊음 자체가 무기다. 네. 저와 최진영 변호사보다도 젊어요. 몇 살 어려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28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이 점은 강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대표가 되면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활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게 강점이죠. 사실은. 그런 점이 굉장히 강점이고, 연설문도 구석구석 뭐 이 부분 저 부분 구석구석 건드려 준 거, 이 부분은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설문이 너무 장황하고 길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자왈 맹자왈이 될 수 있고, 무엇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how to 솔루션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그 글인데요. 한동훈 캠프의 이름이 시작 캠프라고 합니다. 시작 캠프. 시작 캠프가 왜 시작을 했냐, 이란 것으로 했냐라고 했더니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를 함께 하는 분들이 모두 시작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당 위기 극복의 시작, 이기기 위한 당의 변화를 위한 시작 등이란 뜻인데, 시작 캠프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거 좋네 해서 바로 캠프의 이름을 한동훈의 시작 캠프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영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28분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빠른 말씀으로 내용을 읽어갔고, 더불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알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길다 보니까 그 중에 엑기스가 뭐지? 이런 어떤 쟁점이 약간 흐려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28분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기자들의 백브리핑,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늘 신문에 많은 기자들이 엑기스로 다루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반대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현안과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떤 메시지 전달 자체에 대해서 메시지 어떤 전달력, 메시지 전파력 가령, 이게 이제 일종의 전략 전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흡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그 메인 연설을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많은 핵기술을 쏟아내야 됩니다. 기자들이 거기서 이 노트북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뉴스가 될 만한 액기스를 미리 던지고, 거기서 궁금한 점은 밖에 나가서 Q&A 시간에서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연합뉴스가 이렇게 이 소식을 타전할 때 나경원, 원희룡은 원 액기스가 미리 나와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백브리핑 할 때 나온 최상병 특검에 관한 의견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본 연설이 다뤄지지 않고 본 연설 내용은 이후에 다뤄지고,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백브리핑 했던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이 먼저 나와버리는,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건 메시지 전파력이나 전달력 측면에서 방법을 잘못 가져갔다. 그 이유는 연설문이 너무 28분이라는 너무 장황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세 후보 중에 제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도 많습니다.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당정 동행이라는 나경원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손목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둘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수평적 당정관계, 이건 정치 초년생으로서 어느 선택을 저는 조금 에러했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지금 80%가 당원 투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경원 의원 말처럼 당정 동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소위 말해서 조금 숨겨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냥 손잡고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우나 고우나 자 손잡고 갑시다. 임기 3년 남았으니까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본인이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말미에 당정 동행,
그런데 한동훈 저 후보 같은 경우 수평적 당정 관계 이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러면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같이 먹나?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 선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 이 연설문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 세 글자를 나경원 의원과 좀 이따 이야기할 원희룡 후보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단어 선택이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약간 불안감을 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오케이.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우리 조금 더 균형적인 어떤 시각. 특히 지금 우리 댓글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하려고 왔는데 반환이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그걸 넘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을 해야 되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그렇죠. 확실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백가쟁명식 그 사이에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댓글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지지한다, 나경원 지지한다, 원희룡 지지한다. 아쉽게 윤상현 지지한다는 게 아직 못 빼서 이따 윤 의원님 말씀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오후 3시에 후보 오후 3시에 원희룡으로 예. 원희룡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연설문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한 4분? 4분 정도. 예, 맞아요. 747자. 4분. 예. 4분인데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어허. 제가 아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라디오로 들었을 때 지지도가 달라졌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원희룡 후보가 원고가 짧았다는 것은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분도 원고는 짧았지만 4개 정도로 단락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국민의힘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위기 상황이 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뭐 친구들하고 편하게 식사할 때 뭐 이야기하다가 어려울 때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로 그냥 일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가면 위기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이 점은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메시지 전달에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28분 뭐 1시간씩 연설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짧지만 이 유튜브에도 쇼츠가 좀 요즘 아주 대세잖아요. 짧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걸 잘하죠. 뭐 우리 역대 뭐 대통령들 보면 뭐 DJ, 뭐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짧지만 이야기를 강렬하게 해주는 거. 우리 전임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제가 말입니다. 뭐 이런 게 너무 장황해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짧지만 강렬하게 본인의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 레드팀을 가동해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메시지 전달 면에서는 아주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딱 2줄로 요약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현 상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적 언어로 던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그 본인 페이스북에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불안합니다. 서로 싸우다 공멸할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순서가 잘 되면 이 일 자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심을 받들어갈 때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면서의 어떤 그런 대통령과의 신뢰 또 이번에 남미 에콰도르입니까? 엘살바도르입니까? 대통령 특사로 갔다
오신 그런 어떤 대통령과의 신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어떤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더불어서 본인 페이스북에 보면은 어제 그 저녁쯤인데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당대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지금 삼국지를 넘어 네 분이 남은 사국지인데 사실상 이국지 1대1의 어떤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전략적 그 메시지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우리 원장관님 사실 누구도 나올 거라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그랬나요? 어제 그 원고도 조금 짧았고 끝에 백브리핑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젠마 그 대변인으로 하면서 다른 분들도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이분을 자리를 줘야 되는지 뭐 이런 약간 아직까지 좀 그 정리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좀 완전하게 어떤 캠프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았는데 단점은 또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이 원희룡 이제 후보라고 합시다. 후보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특사로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그 취임식에 다녀왔잖아요. 그 다녀오고 그 보고 자리가 6월 19일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상당 시간 뭐 물론 보고도 했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상당 부분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도 그때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예측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진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좀 짧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총선 이후에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그 근처에서 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서. 예.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상당히 그 점이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 전당대회 관련 대화도 있었지 않았나.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겠죠. 뭐 대학 선후배니까 어이 동훈아 너 나올 거야?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 형님 뭐 저는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6월 19일에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보다는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참모들 인선이라든지 캠프 어떤 구성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멸콩 TV를 많이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원희룡 비대위원장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당 후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본인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배지를 달려고 하면은 충분히 달 수도 있었죠.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쪽에서 그렇죠. 내 거 내놔라고 자기 몫을 주장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미 오늘내 배지 달았을 거예요. 구자룡 그렇죠. 예, 지역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은 이재명이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호남이나 다른 바 없다라고 평가되는 인천 계양에 갔어요. 거기서 45%라는 정말 굉장히 좋은 선전을 하고 그렇죠. 실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이 발목을 꽉 잡고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낙선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헌신함으로써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주셨고 또 행정 경력으로나 또 제주도에서도 지사로서의 역량 그리고 또 거긴 수석 인생이잖아요. 서울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또 사법연수원 수석에서 검찰에서 또 오래 몸을 또 담으셨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역량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원희룡 장관님도 정말 국민의힘 당 대표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실제 지금 전체적인 그 원희룡 후보님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윤 대통령과 이 윤 대통령의 미들맨, 윤 대통령께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지난 총선을 마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뽑는데 1순위로 고려했던 그런 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정치적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인천 계양에 나간 것도 아마도 본인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낙선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을 해본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원희룡은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인은 아니구나.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어떤 민주당 대표 하고 붙음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도 높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정치인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중도층 표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스탠스가 마치 작년 그 3.8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제2의 김기현 당대표와 같은 식으로 가서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민심을 견인해서 끌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원희룡 장관의 어떤 친윤 전략 어떻게 또 평가를 지금 하시나요? 친윤 전략을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윤 전략이 수도권하고 영남에는 좀 다르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네거티브한 민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건 상당히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친윤 전략을 너무 과도하게 이번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7월 23일 1차 투표, 결선 투표는 7월 28일이죠.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가져가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표준적인 민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야기를 안 해도 어제 출사표 한 것만 봐도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네. 원희룡 후보가 친윤 후보구나. 한동훈 후보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소원하구나. 나경원 후보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아주 중립적으로 가보자고 하는 후보이구나.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는 요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던져야 돼요. 그렇죠. 네. 정책적인 솔루션도 좋고 또는 뭐 전술적인 솔루션도 좋고 요런 걸 던져줘야만 전체 당원이 80%입니다. 일반 국민 20% 여론조사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분 다 대한민국에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 분 다 전교 1등.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 잘 풀어보시고 고득점을 득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원희룡 그 전 장관님 사실 친윤 후보다라는 그런 어떤 딱지 이런 부분 낙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도 실황을 봤었는데 본인이 이제 엘살바도르 갔다 오셔가지고 이 대통령을 만날 때는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고 이 본인이 이제 그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류를 한 다음에 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지지 그룹들 사이에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한 그 다음 날 이제 같이 전화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그 단어를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은 보고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대통령께 제가 출마하기로 보고를 그 단어는 사실 조금 보고란 말씀이 아마 앞에 그 엘살바도르 그거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어를 쓰신가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의 표심이 있다라는 그런 것과 조금 절연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원희룡 장관은 친윤 후보에 가깝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이번 당대표 선거 전략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세 분이 이제 전략은 대충 다 이제 어제 출사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분이 선거에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제 우리 많은
이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그 출사표 관련 기사를 보면서 아, 대충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다 났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한 달 동안 설득하는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설득하는 그렇죠. 절차. 제가 그래서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설득하는 절차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솔루션을 누가 잘하나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주요 채팅창 전체 댓글을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그 손발을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이런 쪽에 그 포커스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원희영 그 전 장관에 대한 지지 댓글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런가요? 느낌을 지금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원희영 그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윤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반면에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부분 또 계속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동훈, 지금 원희룡 이런 두 분을 하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에 대한 글은 또 앞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지 나경원 의원에 대한 뭐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댓글 흐름에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두 분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이 댓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모네님 같은 경우에 적어도 나경원 후보의 당정 동행이 기본이 되어야지 수평이 무슨 말이냐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뭐 우리 또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죠. 윤 의원님은 말씀과 역량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요. 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그 출사표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바라지만 이 당정 관계가 그동안 해왔던 당정 관계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공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점을 아주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윤상현 의원은 보수의 제갈공명. 그럼요. 정책통이고 전략기획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정치를 해서 뭐 이렇게 당대표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역량이 워낙 탁월하고 또 보수의 전략통으로서 계속 좋은 어젠다를 던져주시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당 대표로서 당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출사표를 던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보수의 지지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면은 또 윤석열 의원께서도 당 대표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상현 후보는 형님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형님 리더십으로 가야만. 지금 4명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일단 4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원희룡 의원이 나이가 형님 그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또 같은 학번이잖아요. 원희룡 후보와 그러니까 형님이 두 분입니다. 일단 윤상현 원희룡. 그리고 누나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나 또는 언니. 예. 그리고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쩌면 4명 중에서 제일 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패밀리로 생각한다면 이 윤상현 의원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형님 리더십. 그래, 동생들 말이 다 맞아. 맞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나도 파평윤 씨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편하게 가서 대통령께 이런 직언할 수 있지. 내한테 다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가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게. 형님 좀 믿어봐. 이런 형님 리더십으로 가면 득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론의 장애, 우리가 그 여론의 자유로운 시장, 프리 마켓에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던져진 겁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생각에 너무 경도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의 어떤 얘기인지 실언서판을 탁탁탁 봐서 저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분석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당대회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를 할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말씀과 장점, 단점을 다시 한번 쭉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있음으로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저는 높아질 거로 확실합니다. 민주당하고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이재명 사당, 이재명 전체주의 정당으로 갔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습니까? 이 네 분의 지금 후보가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당원들하고 일반 국민 80% 20%입니다. 이분들한테 본인의 솔루션이 뭔지, 본인의 미래 아젠다가 뭔지, 미래 이슈가 뭔지를 잘 설득하면 좋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멸콩 TV를 많이 보시면 고득점 득점에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정치 이슈가 아주 핫하잖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하면 뜨거울 줄 알았죠. 차가운 전당대회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와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와 이렇게 딱 그 맞춤형 네 사람만 나온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6명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온다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됐다가 네네. 마지막에는 한 2사람 안 나와. 아, 돈도 아깝고. 해. 근데 그 중에서는 한 2사람은 꼭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네. 자기가 이제 뛰어들어서 자기의 어떤 책을 좀 올리려고 하거나 결선 투표가 있을 때 일단 자기 지분 몇 %라도 몰아주면서 나 뭐 한 자리 어떻게 좀 해줘 뭐 아니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줘 뭐 이런 딜을 하려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이 진짜 내가 여기서 절박하게 해보겠다라는 허수가 아닌 실수 네 사람이 나왔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안철수 의원 포기했고 네. 유승민 전 대표도 포기했고 그러니까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거는 맞는 말 같네. 그렇죠. 근데 안유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미 체급은 오를 때도 올랐는데 네네. 이미지 소비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네네. 승산은 크지 않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딜을 하려니 그 딜이 먹힐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뭐 그러니까 저 차후를 보겠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 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길 보겠다. 네네. 그 소리 했잖아요. 왜? 네. 절박할 때 돌아오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런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패한 사람한테는 그 당선된 한 명한테는 뭐 좋겠지만 탈락한 3명한테는 정치적인 그러한 그 내상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내상의 정도는 약간씩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상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나왔죠? 윤상현 후보는? 윤상현 후보도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네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워낙에 정말 잡초 같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자기 지역구에는 정당이랑 상관없이 늘 당선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변을 막 훑고 다니고 사람들 훑고 다니고 이런 건데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선수와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렇더라도 상현 후보는 아주 당당하게 또 다른 걸 할 겁니다. 네네. 저는 제일 힘들 사람이 원희룡. 네. 원희룡 후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엔 되게 어정쩡하거든. 나나 윤 같은 경우는 내 책임이야. 네네. 내가 선택한 거야. 네. 내가 고소를 받으면 되지 뭐. 네. 당당하게 하고 뭐 털어버릴 거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안 할 건데 네. 왠지 원은 내 의지대로 내가 책임질 거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깨놓고 얘기하죠. 뭐 유튜브니까. 네네. 대통령을 만난 거잖아요. 네네. 엘살바도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나온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특히 제가 유추하는 거는 박정화 의원이에요. 네네. 박정화 그 강원도 원조 네네. 의원은 사실은 원희룡의 최 동지거든요. 저랑도 친해요. 박정화 네. 친하시죠? 네네. 사람이 되게 순하고. 좋죠. 또 최고지. 의리, 연, 이런 네네. 것들. 인연이 나쁜 게 아니라, 네.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끈을 쉽게 놓을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며칠 전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네네. 그 포지셔닝을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딱 느낌이 원희룡 이번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정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원이 갑자기 빵 하고 나온 거. 그리고 747자에 불과한 저기 출마의 편. 네네.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그 한동 비대위원장은 8,749자인가 되거든요. 8949. 네. 근데 747자니까 한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10배도 더 나죠.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네네.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경선 시절에 네네. 대선 경선 시절에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와 대단했어요. 네. 팔 딱 걷어붙이고 뒤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딱 보여주면서 음악 깔면서 거의 무슨 정말 그 원희룡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열정, 네. 패션을 보였어요. 네네. 뭐 청중을 딴 사람들은 거의 읽는 수준이었는데 네네. 막 그냥 휘어잡고 그런 사람이 딱 4분 747자고 끝. 그리고 그 안에 원희룡 다운 무슨 비전 사실 없었어요. 신뢰 이런 말들은 너무 평이한 말이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시에 한동훈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이 딱 3시에 나 한다라고 딱 치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1시에 나경원이 그럼 내가 위에서 치고 내려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을 딱 가운데 놓고 안팎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샌드위치처럼. 그런 모습을 갖다 딱 보여가지고 야 이거 맞다이다 저는 그 생각이 때니까요. 2대2.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 뭐 출사표인데 출사표부터 한번 세게 붙어보자.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 7분 30초에 2245자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길이도 그렇지만 제가 좀 짧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좀 길었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은 짧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더 있을 텐데 하는데 딱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밋밋했어. 내용이 나경원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내가 요번에 당선도 됐고 내가 정치도 오래 했고 내가 커리어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 잘났어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보단 조금 더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딱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훈 딱 왔는데 좀 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제일 기대했던 게 원희룡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28분 8949자였거든요. 그렇죠. 28분 동안에 8949자를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저는 그거에 한 절반 정도 했으면 딱 맞았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보다는 2배를 하고 한동훈은 절반만 하고 그다음 원희룡은 그거에 4배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한 15분 16분 딱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원희룡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한동훈 그 후보는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깊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꼴랑 4분 하더니 내려가는 거야.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 맞습니다. 원희룡 연설문의 첫 문장이 뭐였냐면 이러다가 다 죽는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신뢰는 나한테 있다. 그다음 대통령과 나는 원팀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뭐 이런저런 소통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레드팀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더군다나 제주도 지사도 여러 번 하고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네임드 그 원희룡이 저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나?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웠고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원희룡의 경선 프레젠테이션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건 그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논리와 근거가 있고 도전을 중시했던 사람 이 원희룡이었어요. 원희룡은 영원히 정말 소장파 그러니까 레터를 붙고 이 사람은 뭔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언제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작 꼴랑 747자의 4분의 연설에 그 안에서도 나가 없고 나의
비전이 없었을 때 네네. 야, 이건 진짜 자신이 원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나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네.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저도 원희룡 전 장관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내 조언도 드리고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네네.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자기가 쌓아온 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단순히 이미지라고 표현하지만, 쌓아온 서사와 스토리가 있으니까 지금의 원희룡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건데 네네. 그 이미지는 결코 주류 기득권에 기대서 정치하는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네네. 언제나 도전을 했고 언제나 응전을 했고 언제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비주류였어도 그래도 목소리를 냈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내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근데 정변 말씀처럼 그 안에서 신뢰를 강조하면서 내가 신뢰를 받고 있으므로 나다라는 그런 왜 기득권에 기대는 정치처럼 보이는 건 와, 지금까지 쌓았던 이미지와 다르다. 굉장히 일관성 없는 느낌.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니까. 아, 그럼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 그 선거를 치렀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모습은 좀 기대에서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그렇습니다. 써니리님, 지난 그 청문회, 입법 청문회 때 보여준 정청래 등 서영교 등이 보여준 만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희 이따가 그 주제 할 거니까 네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한동훈 지금 또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 네 사람의 전대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거? 바로 최혜병 특검법을 네네. 연설문에 안 넣고 네. 일문일답으로 뺐다. 연설문에 넣는 것과 아닌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부러 일문일답에 놓고 거기에 네네.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셔닝 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네네. 내가 만든 전쟁터에 다 와. 내가 싸워줄게. 하는 거예요. 당장 사실 나머지 세 사람이 어떤 균형처럼 이렇게 딱 이 퍼즐처럼 네네. 이렇게 줄 섰어요. 네. 근데 이거 딱 던짐으로써 딱 1대3 구도가 되어버렸어. 세 사람이 딱 한 편이 되고 네네. 이 한동훈을 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딱 되면서 이 구도 자체가 그냥 한동훈의 의도대로 딱 정리되는 느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네. 다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네. 지난번에 그 최혜병 관련된 그 특검법이 쭉 그 진행이 됐다가 잠깐만요. 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찾아보고요. 네네. 새 후보가 네네. 이렇게 얘기했죠. 나경원 후보는 순진한 생각이다, 나이브하다. 네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민주당 대표가 할 말이다. 뭐 조금 더 원색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죠. 요걸 좀 정리를 갖다가 하면 네네. 최혜병 특검법이 지난 5월 2일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퇴장했는데 네. 한 명만 남았어요. 네. 그게 누구냐? 김웅이었어요. 그런데 남아있었던 사람 168명이 전원 찬성해가지고 5월 2일에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21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행사를 갖다 했어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저 두 가지로 봤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수처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라고 하는 걸 기껏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공수처장이 누굽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잖아요. 네네. 판사 출신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은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회장이었던 그 연구회의 일원이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오동훈 그 처장은 옛날에 네.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쪽, 열린우리당 쪽 국회의원을 위해서 20년 전에 판사 월급에 300만 원이면 네. 그 지금 뭐 변호사 그걸로 보면은 진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네. 물론 한 개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할 만큼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공수처장이고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 그거냐, 네. 뭔 특검이냐 네네. 이 이야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검 임명권은 네. 대통령한테 부여된 건데 헌법상에 부여된 임명권이죠. 그거를 왜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고발한 사람이 민주당인데 네. 고발한 사람이 판사도 지정하고 검사도 지정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던 게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기 이틀 전인 5월 28일이었어요. 네. 5월 28일이었는데 네. 그때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뭐 안철수 의원 누구누구 유이동 의원 거기에다가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네. 나는 찬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국민의힘에서. 네. 네. 이러다가 진짜 그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로 통과가 되나 이런 사람 생각들을 갖다가 했었는데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죠? 찬성이 179. 네. 그러니까 200석에서 21가 부족했어요. 네. 200석까지는 아니지. 왜냐하면 그때 제적이 294석이었으니까 예. 거의 한 20석 가까이가 부족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다시 이제 22대 국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6월 21일에 네. 엊그저께 네. 법사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만간 이게 본회의에 올라. 본회의 올라가서 금방 통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네. 지금 192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4명이 나는 이 법에 대해 찬성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안철수, 그게 안철수. 네. 그다음에 김재석. 김재석. 그다음에 한지아. 그다음에 조경태. 네. 이렇게 4명이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조경태는 누굽니까? 조경태가 네. 지금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좌장한다고 그랬습니까? 나경원이요. 나경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보고 뭐 이렇게 나이브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지난번에는 네. 지난 5월 달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거기에 재의결 찬성을 안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쯤 통과시키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가장 타격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7월 8월 이 정도가 딱 되면 네. 된다라고 치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네. 국회의원 중에 네. 4명 이상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저부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검법을 반대했던 대통령실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웠던 논리가 공수처 수사였는데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그 이후로도 벌써 2달, 3달 이어졌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논리가 사실은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8명 정도가 추가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단순히 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라고 한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예. 한동훈 후보는
최소한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네. 뭐 최고의 수비는 뭐 공격이라 그런 말도 있고 불이 나면 맞불을 갖다가 놓는 것도 필요하고 네. 저는 그러한 의미로 일단은 이제 저도 법률가니까 네네네. 한동훈 후보도 이제 그 검사 출신으로서 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정치적으로 막 이런저런 계산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제 불확실하게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특검 정국을 계속 맞이할 거냐, 네. 아니면 도리어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거냐를 보면서 도리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네네. 행사할 수 있는 정국으로 갈 거냐, 예측 가능한 쪽으로 리스크를 갈 거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감내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이제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배팅하면 안 된다. 네네. 3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예측 가능한 쪽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어떤 뭐 정책적인 입안 아젠다를 내고 이렇게 숨을 골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단순히 이재명의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 빼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 저는 두 번째는 이 법이 사실상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되더라도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듯이 일부 지지자들이 걱정하듯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쪽으로 수사가 갈 확률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법률에 한해서는 지금 이 군사법원법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고친 군사법원법 하에서 그 법률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로 침해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화두를 딱 던지니까 네네. 오늘 천하람 의원이 또 뭐 수정안 자기도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 지금 민주당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 대신에 네네. 변협에서 추천해라. 네. 변협 회장이 추천해라. 네네. 그 중에서 한 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내부에 균열이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도 이거를 왜 그 한동훈 후보가 네. 이거를 본문에다가 넣지 않고 Q&A에다가 넣었을까? 생각을 했다가 했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다가 넣었으면 저 한동훈 저 후보가 처음부터 이거는 특검법을 작정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1000명. 그러니까 대외적인 1000명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아마 한동훈은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질문이 들어온다. 네. 이 질문이 들어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후보들은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경원 후보는 나이브하다고 그러고 뭐 윤상현 후보는 뭐 민주당 당대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런데 그거는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저렇게 뭐 네가 뭐 민주당 후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아니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192에다가 넷을 더해가지고 이미 196까지 목이 이만큼 찼어요. 거기서 4개만 더 넘어가게 되면 큰일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한가한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쏘아올린 공입니다. 그 네네. 공이 거대하게 지금 소리가 나서 여러 가지 다른 공들과 함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너야 될 하나의 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실용적, 뭐 한동훈 에 의하면 실용적이고 수평적으로 가겠다라는 그 선을 그 고개를 한번 넘어야 되고 두 번째 고개가 의외로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요. 네네. 이상하다기보단 뭐 나올 게 나오긴 하겠지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농단 사건에 네네. 구형을 내린 검사다. 네네.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올라와서 부각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정에 한 번 갔다 몇 번 갔다가 왜 논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산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한동훈 그 당시 차장 검사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중앙에 한 3차장 정도 할 때 아니었나? 그런데 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건 한동훈 검사 맞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형사 재판은 네. 수사를 갖다가 하는 그 검사가 따로 있고 네. 공판 검사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판 검사는 다른 검사가 수사한 사건들을 갖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계속 재판만 하는 검사가 있어요. 네. 따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있어서는 네, 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소유지를 재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네네. 수사가 직접 했을 때 그 안에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중에 증인들을 몰아붙이고 네네.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검사 정도 되면 음. 뭐 대충 사건 보면 아 대충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대충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뭐 미국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배심원 아주 앞에서 막.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물론 이제 뭐 이재명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 이화영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미국식으로 붙는데 네. 그런 식의 재판은 많지 않은데 네. 어쨌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검찰과 그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그 공방을 법리 다툼을 갖다가 법리 벌이고. 다툼을 하는 예, 예. 그런 재판이었는데 네. 그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한 번 정도는 그 재판에 형사 재판에 출석한 것도 사실이다. 아, 일단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그때 당대표가 됐을 때도 바로 영남에서 네네. 대구에서 저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 탈당하기서 바른미래당 간 거 맞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는데 그 영남 쪽에서 그것을 네네. 받아들여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남 당원들이 또 일부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당대표까지 됐고 또 윤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특검 과 관련돼서 네네. 한동훈 검사를 데려온 사람이죠. 네네. 같이 팀을 잃었고 해서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영남 그때 그 지지자 영남의 유권자들이 그래 우린 지금 앞으로 나가자 하고 또 받아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미워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정리하면요. 네.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가 네.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특검이 그때도 있었어요. 아하. 그때 특검이 누구였느냐? 네. 박영수였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특검의 팀장이 누구였느냐? 예. 윤석열 검사였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서 부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 한동훈 검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 이렇게 그 한 팀이 돼가지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네. 수사를 갖다가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2017년 그 3월에 네. 그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누구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네. 중앙지검장이 되고 네.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에 누구를 한동훈을 중앙지검의 3차장으로 임명을 갖다가 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윤석열, 한동훈 이 콤비가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이렇게 쭉 갔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결과 유죄도 이끌어내고 뭐 그러다가 지금 같은 이제 또 상황까지 딱 됐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생각이요? 이때는 검사잖아요. 네. 검사는 그 나라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수사라고 하면 수사를 갖다가 하고 아니 만약에 그때 한동훈이 이런 특검팀에 그 포함되지 않고 뭐 저기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광주든 이런 데에서 검사라고 했으면은 네. 이런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윤석열 검사든 한동훈 검사든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직을 갖다가 주는 대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같은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결과를 냈던 것이다. 네. 뭐 어쨌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렇죠. 지금에 와가지고 당이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냈던 검사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가 지금 또 여당의 대표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오고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역사는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저께 드디어 이제 전대 출마자들이 가려졌고요.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23일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제 탄생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끌벅적한 그런 당권 투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 당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당이 다시 한번 앞으로 보수의 재집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이 혼자서 나와서 혼자서 연임하고 혼자서 대표가 또다시 되는 추대되는 옹립되는 그런 전당대회와 분명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정 관계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여당은 네. 대통령이 이 사람 뭐 이종근 뭐 당대표 해라 그러면은 그쪽으로 쫙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때 저를 인용해 주세요. 자꾸 뭐 돈을 얼마나 꿨다, 네. 뭐 아니면 피의자다 이런 쪽으로 인용하시지 말고 그 기분 좋잖아 그냥. 그다음에 야당은 예.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가는 건데 예,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언제나 사실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하고 집권 여당이었던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늘 일사불란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게 더 좋지 뭐. 저는 지금도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누가 옳다 싸우시는데 그게 전당대회입니다. 그게 당권 투쟁이고요.